안녕하십니까. 대한노년치의학회 보험의사 김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기능 저하의 평가 및 중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4월부터 수요 세미나에서 구강노쇠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선 연자분들께서는 이제 구강노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부터는 구강노쇠 평가 항목 중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강론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로서 저작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인 2023년 2월 20일 의협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이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까 노쇠 위험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는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 노년내과팀과 전남대병원의 강명 교수님 팀에서 국제학술지에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해서 그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3,018명을 대상으로 노쇠 정도와 저작 기능을 분석한 결과 음식을 씹기 어려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쇠 비율이 약 2.68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작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정상 노인보다 치주 질환이 많고 치아 개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노년기 노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강 건강을 이제 미리 진단을 해서 구강 노쇠가 관찰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을 노년 전신 노쇠의 과정으로 되기 전에 미리 중재를 해서 그런 과정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노후를 이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건강한 집단 1222명 중에 365명이 30% 정도, 그리고 노쇠 전 집단은 1014명 중에 426명이 42% 정도. 그런 반면에 노쇠 집단에서는 782명 중에 465명에 해당하는 약 60%에 가까운 분들이 씹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씹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 집단에서 약 2.68배, 그리고 노쇠 전 집단에서는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씹는 어려움이 약 1.29배 증가했으며, 사랑이나 충치 치아를 제외한 건강한 영구치가 한계 감소할수록 음식을 씹는 기능이 3%씩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저작 기능을 유지하고 그것이 이제 저하되었을 때 회복하는 것이 전신 노쇠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전신 노쇠 전 노쇠 과정으로서 좀 더 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작은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씹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치과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저작 기능을 정의해 보면 음식을 입에 넣고 분쇄해서 삼킬 수 있는 덩어리인 식궤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목구멍으로 삼키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작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나 치아 우식,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씹을 수 있는 치아 개수가 줄어드니까 씹는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치아가 있더라도 그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식이 있거나 파절이 되었거나 치수염 등으로 인해 치아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씹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치아가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예를 들면 틀니의 경우 이제 치조골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처음에 잘 맞았던 위치가 잘 맞게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수복을 한 치아가 수복물이 떨어지거나 파절되었다든지, 기타 이제 교합에 있어서 잘 씹히지 않게끔 교합이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보철 수복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씹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아는 괜찮아도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씹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데, 치주염이 진행되어서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동요가 심해서 씹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저작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근을 포함해서 구강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통증이 있거나 근육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마찬가지로 씹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작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액 분비 저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액 분비 자체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다뤄주시겠지만, 저작 기능 저하의 측면으로만 보면 타액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잘 섞이게 하고 또 식게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타액 분비가 저하가 되면 그런 식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입안에 윤활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작 기능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환자분의 상태를 잘 평가해서 저작 기능이 저하로 평가된 분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작 기능 저하가 일어난지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줘서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작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먼저 저작 효율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믹싱 어빌리티 검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껌을 이용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 빛이 나는 껌이 있는데, 이것이 씹다 보면은 색깔이 점점 분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시트릭 엑시드가 점점 분출이 돼서 잘 못 씹는 경우에는 색깔이 많이 안 변하고, 많이 씹게 되면 색깔이 많이 변해서 이 정도를 평가해서 저작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합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교합력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교합력을 평가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대체적인 방법으로는 잔존치아의 개수를 세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믹싱 어빌리티 평가 방법은 평가 및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컬러 체인저블 껌 씹기를 이용한 검사법으로 1분간 껌을 씹은 후 색깔을 이와 같은 컬러 차트와 비교해서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측정을 해서 1점과 2점인 경우에는 이제 저작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3점, 4점, 5점인 경우에는 색깔이 많이 변해서 저작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컬러 체인저블 껌을 이용한 믹싱 어빌리티 검사법은 환자도 편하고 술자도 평가하기가 쉬운 방법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러한 컬러 체인저블 추인검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리뷰를 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보시면 이렇게 수백 개의 문헌을 검색해서 그 중에 85개의 문헌을 풀 텍스트 리뷰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5개의 문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컬러 체인저블 껌을 이용한 검사법이 저작 기능 평가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검사법은 원래 컬러 차트가 아닌 컬러리미터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색깔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씹었던 껌을 뱉은 후에 유리판 사이에 넣고 1.5mm 두께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5개의 점을 찾아서 찍어 놓고 거기를
이제 색깔을 비교를 해서 그 색깔을 여기에 나타난 수치대로 확인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또 약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타당한지를 또 평가를 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그런 육안으로 평가하는 컬러 스케일 방법과 이제 그 컬러리 미터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를 해서 그 신뢰도를 평가한 문헌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컬러 차트를 이용한 방법이랑 그 수치를 측정한 방법이 리니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컬러 차트를 이용한 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작 기능 평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 이후로는 거의 컬러 차트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합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교합력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은 먼저 교합력 측정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하면, 이런 이제 덴탈 프리스케일 2라는 장비가 전반적인 교합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프레셔 센서티브 필름을 1초간 최대 감압비로 물고 있다가 제거하고 바이트 폴스 애널라이저라는 기계에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500뉴턴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것보다 작으면 저작 기능이 좀 교합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뉴턴이 넘게 되면 저작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으로 잔존치하 개수를 평가해서 교합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가가 육안으로 구강 내에 잔존치하 개수를 확인해서 20개 미만이면 교합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20개 이상이면 교합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준은 201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이제 구강 기능 저하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오랄 프레일티 다음 단계로 OR 하이퍼 펑션을 구강 기능 저하를 설정하였고, 여기에서 항목 중에 이제 리듀스 오클루전 포스라는 교합력 저하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도 첫 번째는 이제 교합력 측정 장비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여의치 않으면 대체적인 방법으로 잔존치하 개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치하 개수가 20개 미만이면 교합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는 200뉴턴을 교합력 저하의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사실 이 포지션 페이퍼가 나오기 전까지 교합력을 측정하는데 똑같이 덴탈 프리스케일 장비가 사용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덴탈 프리스케일 50H 타입 R이라는 이전 장비를 사용했었고, 그게 이제 단종이 되면서 덴탈 프리스케일 2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두 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감도 차이와 그런 필름 두께 차이 때문에 두 개의 수치가 좀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에서 그 두 가지 프레셔 센시티브 필름의 그 측정치를, 그 진단 기준을 새로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름을 같은 환자를 놓고 비교를 해서 그 같은 교합력을 각각의 기계에서 얼마를 측정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문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덴탈 프리스케일 50H 타입 R이라는 필름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200뉴턴 미만을 교합력 저하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 BMI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컷오프 밸류여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장비인 덴탈 프리스케일 2가 나왔는데, 그것이 수치가 이 덴탈 프리스케일 이전 장비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서 그것을 조정해서 새로운 컷오프 밸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 장비인 덴탈 프리스케일 50H 타입 R 장비와 프리스케일 2 장비를 비교해서 그
각각이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전 장비와의 이제 측정 값이 다음 장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 덴탈 프리스케일 2 장비 중에 이제 그 프레셔 필터라는 장비, 추가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고, 아래 그래프는 프레셔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200N이 이후 장비의 몇 뉴턴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프레셔 필터를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500N, 그리고 프레셔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350N과 이전 장비의 200N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필터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 이후 나온 문헌들이 거의 프레셔 필터 없이 사용한 그 500N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500N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그것을 컷오프 밸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작 기능 저하로 평가된 환자들이 더 이상 노쇠가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더디게 진행되고 나아가서 이제 전 단계로 개선되기까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교합력이나 저작 기능 전반적인 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환자분이 저작력이 저하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에 알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을 하나씩 해당되는 원인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치아가 상실된 분들에게는 그 부위에 적절한 보철 수복물을 해줌으로써 이제 제대로 쉽게 해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아 우식이나 파절, 치수염 등이 있는 분들은 치아를 수복하거나 필요하면 이제 근관 치료를 시행해서 그 치아를 통증을 줄여주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철 수복물이 잘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철 수복물을 수리하거나 재제작해서 그 보철물을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주질환 정도에 맞는 치주 치료를 시행하고 나아가서 이제 주기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주기적인 재내원을 권유드리고, 집에서도 구강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작근이 통증이 있거나 근력이 저하된 경우 물리치료 또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입체조 운동이나 아니면 이 구강 근육이 전신 근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신 근육의 근력 강화를 하는 것도 씹는 근육 그리고 구강 주위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력 강화 지도를 같이 함으로써 씹는 힘을 더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액 분비 저하는 이제 저작 기능 저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타액선 마사지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입안의 윤활작용이 잘 일어나고 식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작 기능 회복에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들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드림으로써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구강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구강 기능 향상이 일부 된다면 전체적인 전신 건강을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소개드렸던 문헌에서 구강에 이제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 구강 노쇠로 진행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가능성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노쇠로 진행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